천년 전 한국의 왕국이 지배하던 땅 연해주. 당나라가 두려워한 발해의 명마 600만 필이 이곳에서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1860년 러시아가 그 땅을 차지했고 1937년 한국인 38만 명이 단 6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잊은 줄 알았지만 2019년 한 노르웨이 학자가 할아버지의 일기 한 줄에서 이 비밀을 발견했죠. 9년의 추적 끝, 그는 얼음 밑에서 고대 한국어로 새겨진 문장을 찾아냅니다. 이 바다는 우리 것이다. 그 한 문장으로 세계사는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한국에 잊힌 북방 영토가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리크 베르그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해양사학과 부교수예요. 39년을 살면서 35년은 눈과 얼음 속에서 보냈죠. 제 할아버지 올라프 베르그가 북극 탐험가였거든요. 그분은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40년간 북극해를 누볐습니다. 할아버지는 항해일지 23권을 남기셨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그 일지를 읽으며 자랐죠. 노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얼음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북극해에 잊힌 항로를 찾는 연구자가 됐어요. 할아버지의 뒤를 따르는 게 제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일지에는 한 가지 이상한 기록이 있었어요. 1936년 블라디보스토크에 들렀을 때의 이야기였죠. 오늘 항구에서 조선인을 만났다. 최 선생의 아들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다 16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는 러시아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었다. 내게 차를 대접하며 말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쫓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우리 이야기를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어린 시절 이 대목을 읽고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조선인이 뭐예요? 왜 러시아에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늙어서 헷갈리신 거야. 그냥 러시아 사람이었겠지.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할아버지의 기억이 흐릿해진 거라고요. 2019년 11월까지만 해도 제 세계는 명확했습니다.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북극을 누빈 탐험가들의 기록을 추적하고 얼음 속에 묻힌 항로를 복원하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그달 19일 모스크바 해양박물관 서고에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러시아 제국 해군 자료를 조사하러 간 날이었습니다. 북극 항로 개척 과정을 기록한 문서를 찾고 있었죠. 박물관 지하 3층 서고의 낡은 철제 선반 앞에 섰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인 가죽 표지 파일 47개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1870년부터 1905년까지 35년간의 항해 일지였죠. 8번째 파일을 펼쳤을 때였어요. 1882년 7월 12일자 일지였습니다. 니콜라이 보리소프 대위가 작성한 기록이었죠. 블라디보스토크 남쪽 32km 지점 해안에서 특이한 석기 발견. 저는 별 생각 없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흑요석 파편 12개. 표면 가공 흔적 명확. 추정 연대 1만 2000년 전후. 화학 성분 분석 결과 일본 규슈 지역 아소산 화산 기원으로 판명. 제 손가락이 그 문장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2번 세게 뛰었어요. 1만 2000년 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돌이 어떻게 러시아 땅에 있을까요? 흑요석은 구석기인들에게 최고의 도구였습니다. 날카롭게 쪼개지고 칼날처럼 예리했죠. 하지만 특정 화산에서만 나왔어요. 일본 규슈의 흑요석이 연해주에 있다는 건 단 하나만을 의미했습니다. 누군가 배를 타고 동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1만 2000년 전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30분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평생 연구한 북극 항로는 겨우 400년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동해에는 그보다 30배나 오래된 항로가 있었던 거예요. 왜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문득 할아버지 일지가 떠올랐습니다. 1936년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 최 선생. 누군가는 우리 이야기를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할아버지 말이 진짜였던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미친 사람처럼 자료를 뒤졌습니다. 중국 사서, 한국 고문헌, 일본 기록까지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3주 뒤 당나라 신당서에서 발해라는 나라를 발견했죠. 698년부터 926년까지 존재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솔빈부라는 지역이 바로 지금의 연해주였어요.
신당서 219건에는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발해 솔빈부에서 명마를 길러 당에 보냈다. 한 해 3만 필이 넘었으며 황실은 이를 최상품으로 여겼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3만 필을 200년간 수출했다면 총 600만 필입니다. 이건 단순한 지역교역이 아니었어요. 더 파고들었습니다. 발의 말은 실크로드를 타고 서쪽으로 갔어요.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이 이 말을 사갔고 12세기 십자군 전쟁 기록에도 동방의 준마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유럽 기사들이 탄 말 중 일부가 발해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동해는 변방이 아니었어요. 1만 2천년 전부터 유럽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문명의 축이었던 겁니다. 연해주는 그 축의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만난 조선인들은 바로 그 땅의 마지막 주인이었던 거예요. 저는 오슬로로 돌아와 할아버지 일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1936년 기록을 찾았어요. 그 뒤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죠. 1937년 8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편지가 왔다. 최 선생의 아들과 가족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다고 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쫓겨났다는 걸요. 하지만 무력했던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사셨던 겁니다. 저는 일지를 덮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예비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초 동료 교수들에게 공유했어요. 반응은 차갑습니다. 베르그, 정신 차려. 자네 북극 전문가야. 이건 동아시아사 영역이야. 60대 선배 교수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이런 걸 쓰면 자네 경력의 먹칠이야.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못다한 이야기를 제가 해야 했어요. 2020년 3월 베를린 국제해양사학회에서 발표하기로 결심했죠. 17개국 학자 450명 앞에서 제 발견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논문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연해주, 이친 문명의 북방축. 2020년 3월 14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 대강당이었습니다. 국제해양사학회 둘째 날 오후 세션이었죠. 450개 좌석이 빼곡히 차 있었어요.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서 온 교수들이 앞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뒤에 서서 손에 든 레이저 포인터를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고였습니다. 발표 시간은 25분이었어요.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882년 러시아 해군 일지 사진이었죠. 1만 2천년 전 흑요석이 일본에서 연해주로 건너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명확해요. 동해를 가로지르는 항로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발해 지도였어요. 8세기부터 10세기까지 발해의 솔빈부는 연해주 일대에서 명마를 길렀습니다. 한 해 3만 필을 당나라로 수출했죠. 이 말들은 실크로드를 타고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갔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교역로 지도였습니다. 동해에서 시작해 중국 내륙을 거쳐 중앙아시아로 그리고 유럽까지 이어지는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았던 말을 꺼냈어요. 제 할아버지는 1936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 조선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러시아 땅에서 조국의 독립을 꿈꾸고 있었어요. 1937년 그 사람과 38만 명의 조선인이 6일 만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추방당했죠. 이들은 연해주의 마지막 주인이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연해주 위성사진이었죠. 우리는 북극 항로를 문명의 경계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30배 오래된 항로가 동해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항로는 지금도 지정학적으로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북극 항로 개발은 바로 연해주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2달간 추가로 발견한 내용이었어요. 러시아가 1860년 연해주를 확보한 진짜 이유는 부동항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북극 항로를 위한 전략적 거점이었던 거예요. 블라디보스토크는 북극해로 가는 관문이었죠. 19세기 러시아 해군 문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연해주 확보는 북방해로 개척의 첫걸음이다. 지금도 러시아는 이곳을 북극 개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과거사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 지정학 문제입니다. 25분이 다 됐어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성긴 박수였죠.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만 손뼉을 쳤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어요. 첫 손이 올라갔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어요. 베르그 박사, 흥미로운 가설입니다만 증거가 빈약하지 않습니까? 흑요석 12개로 거대 교역로를 주장하시는 건 비약 아닌가요?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날카로웠어요. 저는 준비한 답변을 꺼냈습니다. 12개는 한 지점에서 발견된 것이고 러시아 기록에는 47곳에서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날아왔어요. 독일 함부르크 대학 교수였죠. 발의 말 수출 기록은 중국 사서에만 있습니다. 교차 검증이 가능합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일본 속일본기에도 발에 사절단이 말을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 문헌에도 발에 교역 관련 내용이 나와요. 세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교수였어요. 박사님은 연해주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러시아 영토입니다. 역사적 귀속을 논하는 건 정치적 행위 아닙니까?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저는 영토 귀속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지역의 역사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고구려, 발해, 조선, 그리고 20세기 독립운동까지 이 모든 역사가 연해주에 새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회의적이었어요. 왜 이제야 이 주제를 다루는 겁니까? 유럽 학계에 무슨 의미가 있죠? 이건 동아시아 지역사 아닙니까? 저는 하나하나 답했지만 객석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한 노교수는 옆 사람에게 속삭였죠. 북극 연구자가 왜 저런 걸 하는지 모르겠군. 제 귓가까지 들렸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동양인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였고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죠. 그는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가 다시 영어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서울대학교 한국사학과 김민준 교수입니다. 방금 발표 매우 인상 깊었어요. 특히 할아버지 이야기가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감사합니다만 동료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네요. 김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몰라요. 박사님이 찾은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어요. 혹시 할아버지께서 만난 분이 최 선생의 아들이었습니까?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최재형 선생의 아들일 겁니다. 김 교수가 말했어요. 최재형 선생은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였죠. 재산을 모두 독립운동에 바쳤고 1920년 일본군에 체포돼 총살당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1937년까지 연해주에 남아 독립운동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강제이주로 카자흐스탄으로 끌려갔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난 사람이 최재형 선생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김 교수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20년간 모은 자료입니다. 연해주 독립운동 기록, 고려인 강제이주 문서, 최재형 선생과 그 가족 관련 자료까지 들어있어요. 박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왜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 학계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세계는 모릅니다. 박사님 같은 외국 학자가 말해야 사람들이 듣죠. 그리고 박사님 할아버지는 이미 이 이야기의 일부였어요. 최재형 선생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믿고 이야기를 남긴 외국인이 바로 박사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제 박사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셔야 해요. 그는 제 손에 USB를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건넸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아는 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USB를 꽉 쥐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USB를 열었습니다. 폴더가 23개 있었어요. 첫 폴더를 클릭했죠. 최재형 선생 자료 1860년도에서 1920년도. 사진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 속 중년 남자가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사진 설명을 읽었습니다. 최재형, 1860년생. 연해주에서 사업으로 성공한 뒤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투자. 신안촌 건설, 무관학교 설립, 임시정부 지원. 1920년 4월 5일 일본군에 체포돼 총살. 저는 사진을 확대했어요. 그의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다음 폴더를 열었어요. 최재형 가족 1920년에서 1937년. 여러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클릭했죠. 1936년 작성된 일기였어요. 최재형 선생의 둘째 아들이 쓴 것이었습니다. 오늘 항구에서 노르웨이 탐험가를 만났다. 올라프 베르그라는 이름이었다. 그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했다. 그는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언젠가 우리가 사라져도 누군가는 기억해주겠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와 최재형의 아들, 두 사람이 똑같은 날을 각자의 일지에 남긴 거예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1937년 8월 강제이주 명단이었어요. 수만 개의 이름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죠. 그리고 멈췄어요. 최동진, 남 41세, 목적지 카자흐스탄 크지로르다. 최재형 선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까지 자료를 읽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은 건 정말 시작일 뿐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받은 부탁을 제가 지켜야 하는 거였어요. 누군가는 우리 이야기를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84년이 지난 지금 제가 그 누군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호텔방 책상 위에 노트북을 켜놓고 앉았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김민준 교수가 준 USB에는 폴더 23개가 들어있었죠. 저는 두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신안촌 1863년에서 1920년이었어요. 흑백 사진 47장이 나왔습니다. 목조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마을 풍경이었어요. 간판에 한글이 보였습니다. 대동상회, 신안학교 권업신문사. 사진 아래 설명이 있었죠. 1911년 블라디보스토크 신안촌. 조선인 이주민 2만 3천 명 거주. 최재형 선생이 사제를 털어 건설. 다음 사진은 학교 건물 앞 아이들이었어요. 교복을 입고 책을 든 모습이었죠. 앞줄 가운데 한 소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명을 읽었어요. 신안학교 3학년생들. 1916년 촬영. 앞줄 중앙이 최동진, 최재형 선생의 둘째 아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11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었어요. 또렷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20년 뒤에 만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어요. 소년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벌써 무언가를 각오한 것 같았어요. 세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독립운동 문서 1910년에서 1937년. PDF 파일이 89개 있었어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죠. 1919년 3월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해주 거점 검토안이었어요. 문서를 읽는 동안 제 손이 떨렸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및 연해주 일대는 독립운동의 최적지다. 러시아 영토이므로 일본 경찰의 직접 탄압을 피할 수 있다. 조선인 인구 15만 명이 거주하며 무기 조달 및 군사훈련이 가능하다. 임시정부가 연해주를 임시수도 후보지로 검토했던 겁니다. 다음 문서는 1920년 자유시 참변 기록이었어요. 독립군 수백 명이 러시아 내전에 휘말려 학살당한 사건이었죠. 생존자 증언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눈앞에서 총에 맞아 쓰러졌다. 우리는 조국을 되찾으려 했을 뿐인데. 15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1936년 작성된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연해주 독립운동 현황. 작성자가 최동진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16년이 지났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싸운다. 신안촌은 여전히 독립의 불씨를 지키고 있다. 최근 소련 당국의 감시가 심해졌다. 불길한 예감이 든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1년 뒤 그의 예감은 현실이 됐어요. 13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1937년 강제이주. 클릭하는 손가락이 무거웠어요. 첫 파일은 스탈린 정부의 명령서 사본이었습니다. 1937년 8월 21일자였죠. 연해주 거주 조선인 전원을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킬 것.
기간은 6일. 일본 스파이 침투 방지를 위함. 6일이요. 38만 명을 6일 안에 추방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다음 문서를 열었습니다. 2주 집행 보고서였어요. 화물열차 124편 동원. 1인당 짐 허용량 20kg. 목적지 카자흐스탄 크지로르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2주 도중 사망자 1만 7천 명. 주요 사망 원인 추위, 질병, 기아. 화물열차요. 사람이 아니라 화물을 실었던 겁니다. 1만 7천 명이 가는 도중에 죽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파일은 생존자 증언이었어요. 2007년 수집된 인터뷰였습니다. 당시 77세였던 김순자 할머니의 증언이었죠. 나는 7살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군인들이 와서 당장 나가라고 했죠. 엄마는 옷까지만 챙겼어요. 집도 땅도 다 버리고 갔습니다. 기차 안은 추웠어요. 동생이 기침을 했는데 사흘째 되던 날 죽었어요. 엄마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다음 증언을 열었습니다. 1995년 수집된 것이었어요. 박영수 할아버지, 당시 65세. 우리 아버지는 최재형 선생 밑에서 일했습니다. 1937년 8월, 아버지는 며칠 안에 떠나야 한다고 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고요. 기차역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울부짖었죠. 폴더를 더 내려가다 한 파일에서 멈췄습니다. 최동진 일기 1937년 8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클릭했어요. 스캔된 손글씨 일기가 나왔습니다. 한글이었죠. 김 교수가 영어 번역본도 첨부해놨어요. 1937년 8월 23일. 오늘 명령이 내려왔다. 6일 안에 모두 떠나야 한다고. 아버지가 20년 전 목숨 바쳐 지킨 이 땅을, 우리가 30년간 가꾼 이 마을을 버려야 한다. 작년에 만난 노르웨이 탐험가 베르그 씨가 떠올랐다. 그에게 우리 이야기를 했었다. 이제 그것만이 남을 것 같다. 8월 25일. 짐을 쌌다. 20kg만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 아버지 사진과 신안학교 졸업장, 어머니 유품만 챙겼다. 집은 그대로 두고 간다. 언젠가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 우리는 다시 못 올 것이다. 8월 27일. 기차역에 모였다. 2만 명이 넘는다. 아이들이 울고 노인들이 땅에 엎드려 흙을 움켜쥔다. 나도 주머니에 흙 한 줌을 넣었다. 이게 고향의 마지막 조각이다. 베르그 씨, 당신이 이 글을 볼 수 있을까? 우리를 기억해 주길.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베를린의 밤이 고요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어요. 83년 전 연해주에서 화물열차에 실려간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17번째 폴더를 열었어요. 현대 연해주 흔적.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촬영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첫 사진은 묘지였어요. 비석에 한글이 새겨져 있었죠.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묘.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낡은 건물이었어요. 벽에 희미하게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신안학교. 페인트가 벗겨져 거의 읽을 수 없었죠. 지금은 러시아인 아파트가 됐다고 설명에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폴더를 열었습니다. 최동진 가족 추적.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김민준 교수가 조사한 기록이었어요. 문서를 열었습니다. 최동진은 1937년 카자흐스탄 크지로르다에 도착. 1942년 소련군에 징집돼 전사. 가족은 1950년대까지 카자흐스탄에 거주. 후손 행방은 미상. 저는 폴더를 모두 닫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내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죠. 새벽 6시였어요. 저는 2시간 동안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는 1936년 최동진을 만났어요. 그에게 차를 얻어 마시고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1년 뒤 그는 사라졌습니다. 6년 뒤 전쟁터에서 죽었고요. 할아버지는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사셨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할 수 있었어요. 학자였고 자료가 있었고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봐야 한다고. 연해주에 가서 제 눈으로 봐야 한다고요.
사진과 문서로는 부족했습니다. 최재형 선생 묘에 가고 신안촌터를 밟고 최동진이 마지막으로 본 풍경을 봐야 했어요.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학기가 끝나는 6월 연해주로 가겠다고. 김민준 교수에게 연락하겠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할아버지가 못다한 약속을 지키겠다고요. 누군가는 우리 이야기를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최동진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그 누군가가 되겠습니다. 2020년 6월 23일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죠. 6월인데도 쌀쌀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입국장을 나섰어요. 김민준 교수가 약속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베르그 박사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죠.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오늘은 호텔 가서 쉬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돌아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바로 가고 싶습니다. 김 교수가 웃었어요. 역시 학자시군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블라디보스토크 풍경이 지나갔어요. 언덕 위로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바다가 보였습니다. 동해였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낡은 아파트들이 서 있었어요. 김 교수가 말했죠. 여기가 옛날 신안촌터입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범한 러시아 주택가였습니다. 김 교수가 골목 안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시죠? 작은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한글과 러시아어로 쓰여 있었어요. 신안촌터 1863-1937.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발밑에 흙을 내려다봤어요. 이 땅 밑에 신안학교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섰지만요. 김 교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땅을 만졌어요. 차가운 흙이 손에 닿았죠. 최동진이 걸었던 땅이었습니다. 11살 소년이 학교에 다녔던 곳이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흙을 한 줌 담았어요.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무엇 하시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최동진도 1937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일기에 있었어요. 다음으로 간 곳은 묘지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외곽의 언덕이었어요. 무덤들이 줄지어 있었죠. 김 교수가 한 비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최재형 선생 묘입니다. 비석에 한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독립운동가 최재형 1860년에서 1920년. 저는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표면이 거칠었어요. 바람과 비에 깎인 흔적이 역력했죠. 10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분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1936년에요. 제가 말했어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묵념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언덕 아래로 블라디보스토크 시가지가 보였어요. 최재형 선생은 이 풍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들이 자기 뜻을 이어가길 바랐을까요? 1937년 그 아들이 쫓겨날 줄 알았을까요? 셋째 날, 우리는 고려인 마을로 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작은 마을이었죠. 목조 주택 20여 채가 모여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한 집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어요. 김 교수가 한국어로 말했고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를 안으로 들였죠. 좁은 거실에 낡은 소파가 있었어요. 우리는 앉았습니다. 김 교수가 통역을 해줬어요. 이분이 최마리아 할머니입니다. 1937년 강제 이주를 경험한 분의 손녀예요. 제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최 씨라고 하셨습니까?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최재형 선생의 증손녀십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어요. 마리아가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김 교수가 통역했죠. 할아버지 최동진은 1937년 카자흐스탄으로 끌려가셨대요. 1942년 소련군에 징집돼 전사하셨고요. 할머니는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 1990년대 이곳으로 돌아오셨답니다. 최동진의 손녀였어요.
할아버지가 만난 그 사람의 손녀가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아버지 유품이 혹시 남아 있습니까? 마리아가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흑백 사진 몇 장과 낡은 수첩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36년 찍은 거래요. 할아버지가 평생 간직하신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두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한 명은 동양인이었고 한 명은 백인이었습니다. 백인 남자가 키가 크고 금발이었어요. 제 숨이 멎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죠? 할아버지가 항구에서 만난 외국인이래요. 이름은 모르겠지만 노르웨이 사람이었다고 들었어요.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 할아버지였습니다. 올라프 베르그였어요. 1936년 블라디보스토크, 최동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카메라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1936년 8월 12일 올라프와 함께. 좋은 사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84년 전 할아버지와 최동진이 만났어요. 1년 뒤 최동진은 쫓겨났고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지금 저는 최동진의 손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김 교수가 통역했습니다. 마리아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가 러시아어로 빠르게 뭔가 말했습니다. 김 교수가 통역했죠.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대요. 노르웨이 친구가 언젠가 우리를 기억해 줄 거라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마리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섯째 날, 김 교수가 저를 지방 공문서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뒀습니다. 특별히 자료를 볼 수 있게 허락받았어요. 우리는 서구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2층이었죠. 서늘했어요. 사서가 파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1890년대 연해주 개발 계획서입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파일을 열었어요. 러시아어 문서가 나왔습니다. 김 교수가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박사님, 이거 보세요. 그가 한 문장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연해주는 북극해 진출의 전략적 거점이다. 이곳에서 북극 항로로의 접근이 가능하며 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양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북극 항로요. 제 전공이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도가 나왔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오호츠크해를 거쳐 북극해로 이어지는 항로가 그려져 있었죠. 러시아가 연해주를 원한 진짜 이유가 이거였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김 교수가 물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이건 단순히 부동항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미래의 북극 항로를 위한 거점이었던 겁니다. 저는 문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1898년 작성된 보고서였어요. 연해주 확보로 러시아는 동아시아, 북극, 유럽을 잇는 해양 네트워크를 완성할 수 있다. 이는 영국의 수에즈 운하에 대항하는 전략적 자산이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1만 2천년 전 흑요석 교역로, 8세기 발해 무역로, 19세기 러시아의 북극 항로. 전략, 20세기 독립운동과 강제이주. 이 모든 것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연해주는 단순한 변방이 아니었어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해양 문명의 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 연구 분야였어요. 북극 항로 전문가인 제가 밝혀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냥 학자로만 남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약속, 최동진의 바람, 마리아의 눈빛. 이 모든 것이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연해주에서 돌아온 뒤 3개월간 논문을 다시 썼습니다. 기존 25페이지를 87페이지로 확장했어요. 1만 2천년 전 흑요석 교역로부터 발해, 무역, 러시아의 북극 항로 전략, 조선인 이주, 독립운동, 1937년 강제이주까지 모든 내용을 담았죠. 마지막 장에는 최동진의 일기 일부와 할아버지 사진을 실었습니다.
제목은 연해주 동아시아 해양 문명의 북방축과 북극 항로 전략으로 정했어요. 2020년 9월 12일 논문을 국제해양사학술지에 투고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널이었죠. 심사 기간은 보통 2개월이었어요. 저는 매일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왔어요. 11월 19일 오후 답장이 왔습니다. 제목은 원고 게재 거부였어요. 심장이 철렁했죠. 메일을 열었습니다. 귀하의 논문은 동료 심사 결과 게재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사평이 첨부돼 있었어요. 심사자 1번의 의견을 읽었습니다. 이 논문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연해주의 역사적 귀속 문제는 현재 진행형 외교 이슈이며 학술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특히 개인적 일화를 과도하게 사용해 객관성이 결여됐다. 제 턱에 힘이 들어갔어요. 심사자 2번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저자는 한국 중심 시각으로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다. 발해를 한국사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학계에서 논쟁적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았다. 북극 항로 연결도 억지스럽다. 저는 마우스를 꽉 쥐었어요. 심사자 3번의 코멘트가 결정타였습니다. 이 논문이 게재될 경우 저널이 특정 국가의 역사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학술지의 명성에 해가 될 것이다. 저자는 북극 전문가로서 본업에 충실하길 권한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김민준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부당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죠. 김 교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습니다. 유럽 학계는 동아시아 역사 문제에 개입하길 꺼려해요. 특히 영토 관련 이슈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최동진의 손녀를 만났고 할아버지 사진도 있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 교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이라고 해서 다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베르그 박사님. 특히 그 사실이 누군가의 이익에 반할 때는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오슬로의 11월은 어두웠어요. 오후 4시인데 벌써 해가 졌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다른 학술지에 투고할까? 하지만 결과는 비슷할 것 같았어요. 12월이 됐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지만 전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어요. 연구실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동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누군가 제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르그가 이상해졌어. 한국에 빠졌나 봐. 어느 날 학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방으로 들어가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베르그, 자네 연구 방향에 대해 이야기 좀 하세. 앉게.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네가 연해주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학과 입장에서는 우려스럽네. 북극 전문가로 채용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논문도 게재 안 되고 연구비 신청도 계속 거부당하고 있지 않나. 학과장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제 학문적 신념입니다. 그리고 북극 항로와 연해주는 연결돼 있어요. 19세기 러시아 전략 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학과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신념도 좋지만 현실을 봐야 해. 자네 연구비가 2년째 끊겼어. 논문도 안 나오고. 이러다간 재임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네. 재임용이라는 단어에 제 등이 굳었습니다. 저는 부교수였어요. 정교수가 되려면 아직 멀었죠. 논문 실적이 없으면 재임용이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북극 연구로 돌아오게. 원래 하던 일 말이야. 연해주는 취미로 하고. 그래야 자네 경력이 살아. 학과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죠. 취미요. 할아버지의 약속이, 최동진의 바람이, 마리아의 눈물이 취미라고요? 84년을 기다린 이야기가 취미라고요? 저는 연구실 문을 닫고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2021년 1월이 됐어요. 새해가 밝았지만 제 앞길은 어두웠습니다. 논문은 계속 거부당했고 연구비는 끊겼어요. 동료들은 저를 문제아 취급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는 최동진과 할아버지 사진 사본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봤습니다. 어느 날 밤 김민준 교수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베르그 박사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으로 오시는 건 어떨까요? 서울대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1년간 방문 연구원으로 초청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유롭게 연구하실 수 있어요. 마리아 할머니도 박사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메일을 3번 읽었습니다. 한국으로 간다는 건 제 경력에 큰 도박이었어요. 유럽 학계에서 더 멀어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여기 남아서 북극 연구로 돌아가고 연해주를 잊고 할아버지의 약속을 저버릴까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3월, 저는 오슬로를 떠났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캐리어 하나와 노트북 그리고 연해주에서 모은 자료가 전부였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39년을 산 이 도시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1936년 최동진을 만나고 84년이 흘렀어요. 이제 제가 그 약속을 지킬 차례였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오슬로가 사라졌어요. 저는 동쪽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28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민준 교수가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베르그 박사님 환영합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죠. 그의 손이 단단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봄바람이 불었어요. 오슬로보다 따뜻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김 교수가 말했어요. 내일부터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실을 쓸 수 있습니다. 19세기 외교문서 원본까지 열람 가능해요. 그리고 주말에 마리아 할머니가 한국에 오십니다. 박사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사편찬위원회로 갔습니다. 과천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5층짜리 회색 건물이었죠. 김 교수가 저를 자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지하 1층이었어요. 서늘했습니다. 조선 후기 외교문서가 여기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청나라와의 교섭 기록이죠. 사서가 하얀 장갑을 건네줬어요. 저는 장갑을 끼고 첫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누런 종이가 나왔어요. 1860년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한문으로 빼곡히 쓰여 있었죠. 김 교수가 옆에서 읽어줬어요. 청나라와 러시아가 베이징 조약을 맺었다. 우수리강 이동 땅을 러시아에 넘긴다. 우리 조선은 아무 말도 못했다. 제 손가락이 문서 위에서 멈췄습니다. 다음 문서를 펼쳤어요. 1861년 비변사 회의록이었습니다. 두만강 북쪽 700리까지는 본래 우리 땅이었다. 선조 때부터 백성들이 살았고 관아가 있었다. 하지만 청의 봉급령으로 비워졌고 이제 러시아 땅이 되었다. 통탄할 일이다. 제 숨이 멎었어요. 700리요. 약 280km였습니다. 두만강에서 280km 북쪽까지가 조선 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연해주 대부분이 포함되는 범위였죠. 저는 김 교수를 봤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구려와 발해 이후 조선도 이 지역을 관할했습니다. 하지만 청이 만주를 자기 땅이라 주장하며 조선인 이주를 금지했어요. 그게 봉급령이죠. 땅은 비워졌고 결국 러시아가 차지했습니다. 조선은 항의조차 못했어요. 다음 상자를 열었습니다. 여기엔 지도가 들어있었어요. 1750년대 제작된 함경도 지도였죠. 두만강 하구에 섬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녹둔도라고 쓰여 있었어요. 녹둔도는 조선이 말을 키우던 섬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어요. 두만강 하구,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 있었죠. 수백 필의 말을 방목했어요. 하지만 1587년 여진족이 침입해 목장을 불태웠습니다. 이후 섬은 버려졌고 지금은 북한과 러시아 국경 지역에 있어요. 정확한 위치조차 논쟁거리죠. 저는 지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녹둔도의 위치가 표시돼 있었어요. 두만강 하구, 바로 동해로 나가는 지점이었죠.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말해도 이곳에서 말을 키웠을 겁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일주일간 자료실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와서 밤 8시까지 문서를 뒤졌어요. 1860년대 외교문서, 1870년대 변경보고서,
1880년대 이주민 기록까지 모두 읽었습니다. 그리고 패턴이 보였어요. 조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두만강 북쪽이 자기 땅이라는 걸요. 백성들이 거기 살았다는 걸요. 하지만 청나라가 막았어요. 봉급령으로 이주를 금지했죠. 땅이 비자 러시아가 들어왔습니다.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공식화됐고요. 조선은 항의조차 못했어요. 청과 러시아 사이 협상에 끼지도 못했죠. 자기 땅이 넘어가는 걸 지켜만 봤습니다. 문서마다 분노와 한탄이 묻어났어요. 우리 선조의 땅인데, 백성들이 살던 곳인데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저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머리가 무거웠어요. 지난 1년간 제가 본 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연해주는 단순히 이주민들이 간 곳이 아니었어요. 빼앗긴 땅이었습니다. 고구려가 지배했고 발해가 다스렸고 조선이 관할했던 땅. 하지만 19세기 열강의 각축 속에서 사라진 땅이었어요. 그리고 20세기 그곳에 간 조선인들마저 쫓겨났죠. 1937년 강제이주로요. 최동진처럼요. 토요일 오후 김 교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사님, 마리아 할머니가 도착하셨어요. 호텔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택시를 타고 명동의 호텔로 갔습니다. 로비에서 마리아 할머니를 봤어요. 그녀는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서툰 한국어로 말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김 교수가 통역했죠. 할머니께서 박사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한국에 오신 건 이번이 처음이래요. 마리아가 러시아어로 뭔가 말했고 김 교수가 옮겼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이야기하던 나라예요. 드디어 왔어요. 우리는 카페에 앉았어요. 마리아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김 교수에게 건네며 러시아어로 말했어요. 김 교수가 통역했습니다. 박사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대요. 봉투를 열자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낡은 종이였어요. 한글로 쓰여 있었죠. 김 교수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1942년 1월. 최동진이 전쟁터로 가기 전 가족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곧 전쟁터로 간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1936년 만난 노르웨이 친구에게 우리 이야기를 했다. 언젠가 그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 주길. 연해주를, 아버지를, 우리를 기억해 주길.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리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러시아어로 말했고 김 교수가 통역했어요. 박사님이 오셨어요. 할아버지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우리는 같은 마음이었어요. 김 교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베르그 박사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역사 연구가 아니에요. 이건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는 노트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썼어요. 이 이야기를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한국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 3월이었어요. 저는 서울대 연구실에 앉아 원고 487페이지를 응시하고 있었죠. 18개월간 쓴 책이었습니다. 제목은 연해주 1만 2천년의 바다와 잊힌 사람들이었어요. 영어로 썼지만 한국어 번역도 동시에 진행 중이었습니다. 출판사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였어요. 김 교수가 편집자를 소개해줬죠. 처음엔 거절당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편집자는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지역사가 아닙니다. 인류 해양 문명사를 다시 쓰는 작업이에요. 그의 말이었습니다. 5월 12일 책이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1936년 할아버지와 최동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 실렸어요. 두 사람이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미소 짓고 있었죠. 저는 첫 책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반응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출간 2주 만에 영국 가디언지에서 서평이 났어요. 노르웨이 학자가 밝혀낸 동아시아 해양 문명의 잃어버린 고리. 개인사와 거대사를 절묘하게 엮은 수작. 미국 뉴욕타임스도 다뤘죠. 할아버지의 약속을 지킨 손자의 84년 만의 여정. 하지만 반발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학자 3명이 공동으로 반박문을 냈어요. 베르그는 역사를 정치화하고 있다.
연해주는 명백한 러시아 영토다. 중국 학계도 비슷했습니다. 말에는 중국 지방정권이다. 한국사로 규정하는 건 역사 왜곡이다.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이 말하게 했어요. 7월까지 영어판이 12개국에서 번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어판은 출간 한 달 만에 3만 부가 팔렸어요. 서점 역사 분야 1위였죠. 8월, 한국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대강당이었어요. 독자 50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어요. 옆에는 마리아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북극 연구자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남긴 일기 한 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36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할아버지가 만난 조선인 최동진. 그분은 1937년 쫓겨났고 1942년 전쟁터에서 돌아가셨죠. 하지만 그분의 바람은 살아남았습니다. 객석이 조용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연해주는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1만 2천년 전부터 이어진 문명의 축이었어요. 고구려와 발해가 다스렸고 조선이 관할했죠. 19세기 열강에 빼앗겼고 20세기 그곳의 사람들마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남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인회가 열렸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책을 내밀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1937년에 쫓겨나셨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돌아가셨죠. 이 책 덕분에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의 눈이 붉었습니다. 9월, 우리는 다시 연해주로 갔습니다. 저, 김민준 교수, 마리아 할머니, 그리고 한국 독자 30명이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내렸을 때 마리아가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을 움켜쥐며 울었어요. 84년 만에 할아버지 고향에 돌아온 거였습니다. 우리는 최재형 선생 묘로 갔습니다. 언덕 위 묘지였어요. 2년 만에 다시 온 곳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0명이 함께 서 있었어요. 저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재형 선생님, 그리고 최동진 선생님. 저는 한국어로 말했어요. 김 교수가 가르쳐준 문장이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세상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신안촌터에도 갔습니다. 작은 표지판 앞에 섰어요. 한 독자가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촛불을 켰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을, 쫓겨난 사람들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서울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교수 초빙 제안이었어요. 동아시아 해양사 전공이었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오슬로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어요. 제 연구는 이제 여기 있었으니까요. 3월, 정교수 임용식이 있었습니다. 총장이 임용장을 건넸어요. 베르그 교수님은 잊힌 역사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서울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객석에 마리아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가 박수를 쳤습니다. 연구실 책상에 할아버지와 최동진 사진을 걸어뒀습니다.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봐요. 두 사람이 1936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웃고 있습니다. 84년이 지났지만 그 웃음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유럽 동료들은 여전히 제 연구를 논쟁적이라고 말합니다. 러시아와 중국 학자들은 반박문을 계속 내고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진실은 이미 세상에 나왔으니까요. 지난주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한국에 남으셨어요? 유럽으로 돌아가시는 게 경력에 더 좋지 않았나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제 할아버지는 1936년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2020년 그 약속을 알게 됐어요. 84년이 걸렸죠. 하지만 이제 지켰습니다. 이곳이 제 자리예요.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지도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동해를 중심으로 한 해양 지도예요. 1만 2천년 전 흑요석 항로부터 발해 무역로, 19세기 북극 항로까지 모두 표시돼 있죠. 저는 그 지도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역사의 북극은 한국이었다고. 사람들이 북극을 문명의 끝이라고 여길 때 연해주는 이미 1만 2천년 전부터 문명의 중심이었어요.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게 제 일입니다.
할아버지가 시작한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죠. 오늘도 연구를 계속합니다. 잊힌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2024년 6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국제북극학회가 열렸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어요. 공항에 내렸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회 셋째 날, 제 발표 차례였습니다. 주제는 연해주와 북극항로 잊힌 한국의 북방 영토였어요. 강당에 600명이 모였습니다. 제 옛 동료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4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연해주를 소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의적이었죠. 저는 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세계사를 다시 써야 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연해주는 한국의 영토였어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고구려 최대 영역 지도였습니다. 서기 5세기 고구려는 만주와 연해주를 모두 지배했습니다. 중국 요동에서 러시아 연해주까지 동서 2000km에 달하는 대제국이었어요. 당시 유럽 어느 나라보다 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발해 지도였어요. 698년 건국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습니다. 연해주의 솔빈부에서 명마 3만 필을 당나라로 수출했죠. 200년간 600만 필입니다. 이 말들이 실크로드를 타고 유럽까지 갔어요. 12세기 십자군 기사들이 탄 말 중 상당수가 한국산이었습니다. 객석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발해가 멸망한 뒤에도 조선은 두만강 북쪽 700리를 관할했습니다. 지금의 연해주 남부 전체예요. 조선 문헌에 명확히 기록돼 있습니다. 우리 선조의 땅이라고요.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750년 조선 지도였어요. 녹둔도라는 섬이 보이시죠? 두만강 하구에 있었습니다. 조선이 말 수백 필을 방목하던 목장이었어요. 이곳은 발해 시대부터 이어진 말 생산 기지였습니다. 유럽이 한국말을 탔던 전통이 조선까지 이어진 겁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청나라가 봉급령으로 이 땅을 비웠고 러시아가 차지했어요. 1860년 베이징 조약입니다.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 초대받지도 못했죠. 자기 땅이 넘어가는 걸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는 현대 지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1863년부터 연해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937년까지 74년간 38만 명이 살았어요. 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 조국 광복을 꿈꿨죠. 연해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수도 후보지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인들은 1000년 넘게 자기 땅이었던 곳을 되찾으려 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이주가 아니에요. 역사적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는 북극항로 지도였어요. 그리고 지금 연해주는 21세기 최대 쟁점입니다. 러시아의 북극항로 출발점이기 때문이에요. 1860년 러시아가 이곳을 원한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미래의 북극 지배권이었던 거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동해를 중심으로 한 해양 네트워크였어요. 1만 2000년 전 흑요석 항로, 고구려와 발해의 명마 무역로, 19세기 북극항로.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연해주는 단순한 변방이 아니었어요. 인류 문명의 북방 중심축이었고 그 주인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저는 4년간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 경력을 걸었습니다. 유럽 동료들은 저를 미쳤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의 북극은 한국이었다고. 세계는 이제 그걸 알아야 합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3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600명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4년 전과 완전히 달랐죠. 질의응답 시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베르그 교수,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작은 나라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거대 제국이었군요. 이 연구가 세계사 교과서를 바꿀 겁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 교수가 말했어요. 발해 말이 유럽까지 왔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컸다니 놀랍네요. 프랑스 소르본 대학 교수도 거들었습니다. 연해주가 한국 영토였다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왜 세계는 몰랐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겸손한 나라니까요. 자기 역사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해요. 객석에서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러시아 교수도 손을 들었어요. 4년 전 제 논문을 반박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베르그 교수, 인정합니다. 연해주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권리는 명백합니다. 비록 지금은 러시아 영토지만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네요. 학회가 끝난 뒤 옛 학과장이 다가왔습니다. 베르그, 자네가 옳았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위대한 나라였어.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자네 책을 노르웨이 교과서에 실을 수 있게 추천하겠네.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해.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시베리아가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연해주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땅이었던 곳이죠. 1000년 넘게 한국인이 다스렸던 곳이에요. 9월 서울대 연구실에서 중국 베이징대 장웨이 교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베르그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학계는 발해를 중국 역사라고 주장해왔어요. 하지만 교수님 연구를 보니 틀렸습니다. 발해는 한국사가 맞아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중국 교수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장 교수가 계속했어요. 연해주 솔빈부에서 키운 말이 유럽까지 갔다는 증거가 명확하더군요. 그리고 고구려 계승을 선언한 건국 이념도요.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가 학계에 이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게 중요하니까요. 장 교수가 말했어요. 사실 중국도 압니다. 고구려와 발해가 얼마나 강력했는지요. 당나라도 두려워했어요. 한국의 조상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11월 마리아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안촌터에 역사공원을 만든대요. 한국의 역사를 기리는 공원이래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마리아가 말했어요. 박사님 책이 러시아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러시아 사람들이 연해주가 원래 한국 땅이었다는 걸 알게 됐대요. 시장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빚을 졌다고요. 겨울이 왔습니다. 서울에 눈이 내렸어요. 저는 연구실 창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4년 전 저는 작은 발견 하나로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일지의 문장 하나였죠. 하지만 그게 세계를 바꿨습니다. 이제 세계가 압니다.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요. 고구려가 동북아를 지배했고 발해가 유럽까지 영향을 미쳤고 조선이 광대한 영토를 관할했다는 걸요. 연해주는 그 증거예요. 할아버지와 최동진의 사진이 제 옆에 있습니다. 88년 전 두 사람이 만났어요. 한국의 위대함을 증언하기 위한 약속을 나눴죠. 이제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고 있으니까요. 역사의 북극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2025년 3월, 제 책이 한국에서 1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베르그 교수님, 독자들이 연해주 답사를 원합니다. 진행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5월 50명의 독자와 함께 블라디보스토크로 갔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935년생이셨어요. 연해주에서 태어나셨죠. 평생 그곳을 그리워하셨는데 한 번도 못 가보셨어요. 제가 대신 왔습니다. 우리는 최재형 선생 묘를 찾았습니다. 5년 전보다 깨끗해져 있었어요. 비석 앞에 한국어 안내판이 새로 생겼더군요. 최재형 1860년에서 1920년. 대한독립운동가. 러시아 정부가 설치한 거였습니다. 50명이 묵념했어요. 누군가 꽃을 놓았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했죠.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안촌터에도 갔습니다. 여전히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지만 표지판은 커져 있었어요. 신안촌 역사터. 1863년에서 1937년. 2만 3천 명의 조선인이 살았던 곳. 한글, 러시아어,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땅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사셨대요. 1920년대예요. 저는 처음 와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어요. 흙을 담기 시작했죠. 다른 사람들도 따라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어요. 로비에서 마리아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사 왔다고 했어요. 이제 여기서 살 거예요. 할아버지 곁에서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마리아가 우리를 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외곽의 작은 언덕이었어요. 여기가 1936년 사진 찍은 곳이에요. 할아버지가 일기에 적어뒀거든요. 우리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항구가 한눈에 보였어요. 89년 전 할아버지와 최동진이 이 풍경을 봤겠죠. 바다가 푸르게 빛났습니다. 동해였어요. 저는 그 바다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50명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누군가 태극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였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 땅이었다고. 6월 서울로 돌아와 강의를 재개했습니다. 학생 수가 늘었어요. 제 동아시아 해양사 수업에 150명이 신청했습니다. 강의실을 2번 바꿔야 했죠. 첫 수업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연해주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솔직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영토를 되찾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역사를 되찾는 건 가능합니다.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연해주는 한국의 역사였습니다. 고구려, 발해, 조선이 다스렸어요. 그 사실을 세계가 아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는 지울 수 없으니까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월 한국역사학회에서 제게 특별상을 줬습니다. 한국사 연구 공로상이었어요. 외국인이 받는 건 처음이라고 했죠. 시상식에서 학회장이 말했습니다. 베르그 교수는 우리가 잊고 있던 역사를 되살렸습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학자예요. 저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할아버지의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1936년 최동진 선생이 부탁했어요. 우리를 기억해달라고요. 89년이 걸렸지만 이제 세계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1월 마리아 할머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박사님, 블라디보스토크에 고려인 문화센터가 생겼어요. 작지만 우리끼리 모여서 한국어도 배우고 역사도 공부해요. 젊은 사람들도 와요. 박사님 책을 읽고 관심 갖게 됐대요. 겨울이 왔습니다. 서울에 눈이 내렸어요. 저는 연구실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연해주에도 눈이 내리겠죠. 최재형 선생 묘에도 신안촌터에도 할아버지와 최동진이 만났던 항구에도요. 책상 위에 새 원고가 있었습니다. 이 권을 쓰고 있었어요. 고려인, 사라지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1937년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을 계획이었죠. 할아버지와 최동진의 사진이 여전히 제 곁에 있습니다. 89년 전 두 사람이 만났어요. 약속을 나눴죠. 우리를 기억해 주길. 이제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유럽 학계는 여전히 논쟁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불편해하고 중국은 반박합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진실은 이미 나왔으니까요. 한국 독자 10만 명이 읽었고 세계 12개국에서 번역됐으며 150명의 학생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연구를 계속합니다. 연해주가 한국의 땅이었다는 걸, 고구려와 발해가 위대한 제국이었다는 걸, 한국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요. 작은 변화들이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세계가 인정할 겁니다. 역사의 북극은 한국이었다고. 할아버지, 그리고 최동진 선생님. 약속 지켰습니다. 2026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저는 블라디보스토크행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이번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최동진이 만난 지 정확히 90년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함께 간 사람은 150명이었습니다. 한국 독자들, 제 학생들, 그리고 마리아 할머니와 그녀의 손녀까지요. 손녀는 올해 서울대 한국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최동진이 꿈꾸던 바로 그 일이었죠. 공항에 내리자마자 우리는 최재형 선생 묘로 향했습니다. 7년 만이었어요. 묘역은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비석 옆에 한국 정부가 세운 새 표지석이 서 있었어요.
대한독립운동가 최재형을 기리며 대한민국은 영원히 기억합니다. 150명이 묵념했습니다. 저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1936년에 쓴 일기를 복사한 거였죠. 오늘 조선인 최 선생의 아들을 만났다. 그는 나에게 부탁했다.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저는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부탁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90년이 지난 오늘, 제가 대신 왔습니다. 최재형 선생님, 최동진 선생님. 약속 지켰습니다. 마리아 할머니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손녀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150명이 모두 눈물을 흘렸죠. 저도 울었습니다. 오후에는 블라디보스토크 국립대학에서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학자 80명, 학생 500명이 모였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7년 전 저는 처음 이곳에 왔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찾기 위해서였죠. 저는 말을 시작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노르웨이 학자가 왜 연해주를 연구하느냐고요. 하지만 이제 세계가 압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고구려 최대 영역 지도였어요. 서기 5세기 한국의 고구려는 동부가 최강국이었습니다. 영토 300만 제곱킬로미터, 중국 수나라 113만 대군을 격퇴했죠. 연해주는 바로 그 중심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발의 무역로였습니다. 발에는 연해주에서 명마를 키워 세계로 수출했어요. 200년간 600만 필입니다. 유럽 기사들이 탄 말의 조상이 한국산이었죠. 한국은 유럽 문명에도 기여한 겁니다. 러시아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한국을 작은 나라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거대 제국이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겸손한 나라예요. 자기 역사를 자랑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였는지를요. 500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러시아 교수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베르그 교수, 내년부터 우리 대학에 한국사 강좌를 개설합니다. 연해주를 중심으로요. 당신 책이 교재가 될 겁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1936년 할아버지와 최동진이 만났던 항구로 갔습니다. 작은 부두였어요. 마리아가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할아버지 일기에 자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부두 끝에 섰습니다. 동해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90년 전 할아버지가 이 바다를 봤습니다. 최동진도 함께 봤고요. 두 사람은 여기서 약속을 나눴어요. 150명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항아리를 꺼냈어요. 2020년 신안촌터에서 담아온 흙이었습니다. 7년간 제 책상에 있었죠. 저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 흙은 신안촌의 흙입니다. 2만 명이 살았던 곳이에요. 학교를 세우고 독립을 꿈꿨던 곳이죠. 저는 흙을 한 줌 떠서 바다에 뿌렸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동해를 건너 한국으로요. 한 사람씩 돌아가며 흙을 뿌렸습니다. 마리아 할머니가 뿌렸고 손녀가 뿌렸고 학생들이 뿌렸어요. 마지막 한 줌까지 모두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파도가 그 흙을 남쪽으로 한국으로 데려갈 거예요.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동해가 보였어요. 1만 2천 년 전부터 한국 문명이 시작된 바다였죠. 고구려와 발해가 지배했던 바다였고 최동진이 마지막으로 본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가 아는 바다였어요. 제 책은 한국에서만 25만 부가 팔렸고 세계 22개국에서 번역됐으며 러시아 대학 교재가 됐습니다. 연해주가 한국 땅이었다는 진실이, 한국이 동부가 최강국이었다는 사실이 이제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9월 서울대 연구실로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0대 초반 청년이었어요. 교수님, 저는 최재형 선생의 5대손입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평생 간직하신 일기를 갖고 왔어요. 교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일기를 펼쳤습니다. 최재형 선생의 친필이었어요. 1920년 2월. 나는 곧 죽을 것이다. 하지만 후회 없다. 5대, 10대 후손이 이 땅을 기억해 주길. 연해주는 우리 조상의 땅이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증조 할아버지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오대손인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역사학을 전공하려 합니다. 연해주를 연구하고 싶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재형 선생이 가장 바라시던 일입니다. 청년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12월, 제 연구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7년 전 저는 유럽을 떠나 이곳에 왔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요. 동료들은 미쳤다고 했죠. 하지만 옳은 선택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약속을 지켰고 최동진의 바람을 이뤘으며 세계의 진실을 알렸으니까요. 연해주가 한국 땅이었다는 것, 한국이 위대한 제국이었다는 것을요. 책상 위에 할아버지와 최동진의 사진이 있습니다. 90년 전 사진이에요. 두 사람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웃고 있죠. 저는 매일 아침 이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말해요. 할아버지, 최동진 선생님. 임무 완수했습니다. 역사의 북극은 한국이었습니다. 1만 2천년 전부터요. 고구려가 동북아를 지배했고 발해가 세계와 교역했으며 한국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진실을 밝히는 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은 영원히 살아있을 겁니다. 제 학생들이 최재형의 오대손이 마리아의 손녀가 다음 세대가 이어갈 테니까요. 저는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한국에 있어요. 이곳이 제 마지막 집입니다. 할아버지가 시작한 이야기를 제가 끝냈으니까요. 90년 만에 지켜진 약속. 그것이 제 인생입니다. 300년 전 연해주에서 세계로 뻗어나간 한국의 힘이 할아버지의 일기 한 줄로 되살아나 오늘 92년 만에 세계의 기억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에리크 베르그가 9년간 걸어온 길이, 최동진이 마지막까지 바랐던 소원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에 연해주 3글자를 남겨주세요. 또한 우리 민족의 피가 뿌려진 연해주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잊힌 우리 역사를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그 정신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어 19개, 음운 일치율 97.4%. 핀란드 북극권 우츠요키에서 녹음된 목소리 한 줄이 세계 언어 개통도를 뒤집었습니다. 48시간 만에 유럽 언어연합은 긴급회의를 열었고 옥스퍼드는 140년 만에 논문 심사를 중단했죠. 러시아는 발표를 막았고 핀란드는 서버를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그 단어들의 뿌리가 한반도였다는 겁니다. 7,400km 얼음과 바람의 길을 따라 10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북극까지 걸어가 자신의 말을 지켜냈습니다. 대체 그 여정엔 어떤 비밀이 있었길래 오늘 그들의 목소리가 다시 깨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크레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음운학과 교수예요. 매일 아침 6시 연구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음성 파형을 들여다보는 게 제 일상이었죠. 17년간 저는 한 가지 확신으로 살았습니다. 언어는 땅에서 자란다. 기후가, 지형이, 이웃이 말을 만든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핀란드 북극권 우츠요키에서 제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핀란드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미어 멸종 방언 기록 프로젝트였습니다. 북극권 소수민족인 사미족, 그들의 마지막 화자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목소리를 채록해달라는 거였죠. 저는 주저없이 승낙했습니다. 학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요. 비행기를 3번 갈아탔어요. 런던에서 헬싱키, 헬싱키에서 이바로, 다시 작은 경비행기로 우츠요키까지. 창밖 풍경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무도, 집도, 하늘마저 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극야가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카아모스. 사미어로 어둠의 계절이라는 뜻이죠. 해가 뜨지 않아요. 한낮인데도 하늘은 짙은 남색이었습니다. 희미한 빛만이 지평선을 따라 번지다 사라졌어요. 공항에서 차로 1시간을 달렸습니다. 영하 18도. 차창 밖으로 술록대가 보였어요. 느릿느릿 눈밭을 걷는 모습이 비현실적이었죠. 마치 시간이 멈춘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숙소는 노르웨이 국경 근처 오두막이었어요. 목재 벽, 작은 벽난로, 침대 하나. 저는 가방을 풀며 내일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마을 최고령 화자 엘사 요한센 면담, 60개 질문 목록, 녹음 장비 세팅. 머릿속으로 하나씩 정리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런던에선 항상 차 소리가 들렸는데 여긴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바람도 불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무겁게 오두막을 짓누르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켜고 사미어 어휘 목록을 다시 읽었어요. 가족, 동물, 계절, 숫자.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집중해야 했어요. 새벽녘 창밖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밝아졌다기보다는 덜 어두워졌다는 표현이 맞겠죠. 저는 샤워를 하고 두꺼운 방한복을 챙겨 입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긴장해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찾아왔어요. 라일라 노르딕. 31살 사미족 여성이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뒤로 묶고 두툼한 코트를 입고 있었죠. 악수를 청했을 때 그녀의 손은 따뜻했어요. 교수님을 도울 수 있어 영광이에요. 라일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엔 무언가 단단한 게 있었어요. 책임감 같은 거였죠. 차를 타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라일라가 말했어요. 엘사 할머니는 특별한 분이에요. 우리 방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형태를 쓰시죠. 딸도 손주도 이제 그 말을 못해요. 할머니가 마지막이십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한 언어가 사라진다는 건 한 세계가 소멸하는 거니까요. 회관에 도착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단층 건물이었어요.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죠. 벽난로에서 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한쪽 구석 낡은 의자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엘사 요한센. 82살.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작은 체구. 하지만 눈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제가 인사를 건네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천천히. 저는 녹음 장비를 세팅했습니다. 마이크를 할머니 앞에 놓고 노트북을 열고 파형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긴장이었죠. 라일라가 사미어로 통역했어요. 할머니, 가족을 뜻하는 단어들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엘사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비. 제 귀가 쫑긋 섰어요. 어미.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이 두 단어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언어와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익숙했어요. 정확히 어디서 들었는지는 몰랐지만 제 뇌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이 소리를 나는 안다. 저는 엘사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라일라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통역해줬어요. 할머니는 더 천천히, 더 또렷하게 발음했습니다. 아비. 어미. 마이크의 파형이 요동쳤어요. 녹음을 마치고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열었어요. 음성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했죠. 엘사 할머니의 음성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언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어요. 전 세계 2,400개 언어의 음원 샘플이 저장된 곳이었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했어요. 가족관계 명사. 필터를 걸었습니다. 부모 호칭.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라틴어, 독일어, 러시아어. 하나씩 비교했어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핀마이너스 우그리아어군도 달랐어요. 몽골어, 터키어도 아니었죠. 그때 화면 한쪽에 작은 아이콘이 떴습니다. 15세기 한국어 음운 샘플 훈민정음 표본 발음. 저는 그 파일을 클릭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비. 어미.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두 파일을 겹쳐 재생했습니다. 엘사 할머니의 목소리와 15세기 한국어 샘플. 파형 분석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음운 일치율 97.4%. 음절 지속시간 오차 0.8초. 성조 패턴 일치도 95.1%. 불가능했습니다. 핀란드 북극권과 한반도는 7,400km 떨어져 있어요. 문화적 교류 기록도 없습니다. 언어 계통도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두 단어가 500년 시간을 뛰어넘어 완벽하게 겹쳐졌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만이 가득한 하늘이었어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한 문장이 새어나왔어요.
지구 반대편의 단어가 내 마이크에 들어왔다. 손이 떨렸습니다. 17년간 쌓아온 학문적 토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그리고 또다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류도 아니었어요. 저는 라일라에게 연락했어요. 내일 다시 엘사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단어를 체록해야 합니다. 라일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해요. 하지만 교수님, 무슨 일인가요? 저는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땅에서 자란다는 믿음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 화면만 계속 들여다봤어요. 파형 그래프가 눈에 계속 아른거렸죠. 97.4%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에 질문 목록을 적기 시작했어요. 숫자는, 형제관계는, 계절 명칭은,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일라가 다시 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교수님, 할머니께서 오늘은 집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시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디든 좋습니다. 엘사 할머니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어요. 작고 낮은 목조 가옥이었죠. 문을 열자 나무 타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모포를 덮고 계셨어요. 어제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녹음 장비를 세팅했어요. 마이크를 할머니 가까이 놓았습니다. 라일라가 통역했어요. 할머니, 숫자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부터요. 엘사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둘. 손에 쥔 펜이 떨렸습니다. 셋. 넷. 다섯. 저는 숨을 멈췄어요. 모든 단어가 한국어 음운 구조와 겹쳤습니다. 자음 배치, 모음 길이, 심지어 억양까지.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1시간 동안 67개의 단어를 체록했습니다. 가족관계, 숫자, 동물, 자연. 모두 같은 패턴을 보였어요. 한국어 음운 체계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죠. 녹음을 마쳤을 때 라일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할머니께서 드릴 게 있다고 하세요. 엘사 할머니는 옆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잠시 후 작은 천 보따리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천을 풀자 안에서 무언가가 나타났어요. 술록 가죽으로 만든 판이었습니다. 가로 40cm, 세로 30cm. 갈색으로 변색된 가죽 표면에 무수한 점과 선이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라일라가 통역했어요. 할머니의 증조부께서 남기신 거래요. 대대로 전해 내려온 거라고 하십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가죽판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표면은 거칠었지만 단단했죠. 가죽 위의 선들은 날카로운 도구로 깊이 파낸 흔적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물었어요. 라일라가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라일라가 통역했습니다. 겨울을 세는 판이래요. 우리 조상들은 날짜 대신 겨울을 셌대요. 한 번의 겨울이 지나면 점 하나를 찍었다고 하십니다. 저는 가죽판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세어보기 시작했어요. 10개씩 묶인 그룹이 여러 개 보였죠.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따라가며 셌습니다. 1480개. 1480번의 겨울. 1000년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점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곡선들도 있었어요. 가죽판 위쪽에 크게 그려진 곡선, 물결치듯 구불구불한 선. 그 안에 작은 점들이 흩어져 있었죠. 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호수예요. 이날라 호수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라일라의 눈이 커졌어요. 맞아요. 이날라 호수예요. 할머니 집안이 대대로 살던 곳이죠. 그리고 가죽판 아래쪽, 그곳에 또 다른 형태가 보였습니다. 삼각형에 가까운 형태. 위가 넓고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이 형태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사진 찍어도 될까요? 저는 라일라에게 물었어요.
라일라가 할머니께 여쭤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고해상도 카메라를 꺼내 가죽판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각도에서 조명을 바꿔가며 찍었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와 곧바로 분석에 들어갔어요. 사진들을 컴퓨터에 옮기고 3D 스캔 소프트웨어를 실행했습니다. 고해상도 이미지들을 합성해 입체 모델을 만들었죠. 화면에 가죽판이 떠올랐어요.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 하나하나가 선명해졌어요. 선들의 깊이가 측정됐죠. 그리고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표면에 미세한 흔적들이 있었어요. 더 확대했습니다. 점과 선 사이사이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무늬들. 규칙적인 형태를 가진 무늬들이었어요. 저는 명암을 조정하고 대비를 높였습니다. 글자였습니다. 한글이었어요.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12개의 자형이 보였어요. 기역, 니은, 미음, 비읍. 훈민정음 초성 형태와 일치했습니다. 너무 작게, 너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처럼.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걸어 다녔어요. 다시 앉아 화면을 들여다봤죠. 틀림없었습니다. 한글 자음이었어요. 이날라 호수를 나타낸 곡선 옆에 작은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형태의 삼각형 근처에도 마치 경로를 표시한 것처럼 두 지점을 연결하는 선 위에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건 글자가 아니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귀향의 지도가 아닐까요? 가죽판은 단순한 달력이 아니었어요. 이동 경로였습니다. 누군가가 천년 전 누군가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아니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한 기록. 그리고 돌아가야 할 곳을 잊지 않기 위해 새긴 표식. 저는 라일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라일라, 이 가죽판을 더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헬싱키 대학에 아는 교수가 있어요. 고고학 실험실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일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교수님, 대체 뭘 발견하신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언어만이 아니었어요. 지도도, 글자도, 기억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에 한반도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라일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가죽판을 헬싱키로 가져가도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라일라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제가 직접 모시고 가야 한대요. 가죽판을 혼자 보낼 순 없다고 하세요. 당연하죠. 함께 가시죠. 사흘 후, 우리는 우츠요키역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죠. 라일라는 작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습니다. 가죽판이 그 안에 있었어요. 천으로 여러 겹 감싸고 충격 방지 재질로 보호했다고 했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어요. 헬싱키까지 8시간 거리였습니다. 우리는 빈객실을 찾아 자리를 잡았어요. 기차가 천천히 출발했죠. 창밖으로 하얀 설원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가죽판 고해상도 사진들을 다시 열었습니다. 확대하고 명암을 조절하고 각도를 바꿔가며 들여다봤어요. 한글 자음 형태가 선명했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 비읍.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라일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요이크를 들려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요이크요? 우리 사미족의 전통 노래예요. 가사가 없어요. 그냥 소리로만 부르죠. 라일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가문의 요이크라고.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불러주시겠어요? 꼭 기록하고 싶어요. 라일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야, 라리요. 목소리가 객실을 채웠어요. 낮고 깊은 소리였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했어요. 마치 바람이 눈밭을 스치는 것 같았죠. 라일라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낮아졌다 물결쳤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이 선율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정확히 어디인지는 몰랐지만 귀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목구멍이 조여왔죠. 라일라의 노래는 3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음이 길게 늘어지다 사라졌어요. 객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기차 바퀴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아름다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라일라는 눈을 떴습니다. 증조 할머니께서 부르시던 거예요. 우리 가문 대대로 전해 내려온 요이크라고 하셨죠. 무슨 의미가 있나요? 돌아갈 곳을 잊지 말라는 뜻이래요. 라일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정확히는 모르세요. 어디로 돌아가라는 건지. 그냥 대대로 그렇게 불러왔다고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돌아갈 곳. 가죽판에 새겨진 한반도 형태가 눈앞에 떠올랐어요. 이날라 호수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선. 그 끝에 삼각형. 저는 녹음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3분 17초. 라일라의 요이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노래도 분석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라일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헬싱키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어요. 역 광장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대학으로 향했어요. 고고학과 건물 앞에서 마르쿠스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오랜만이군. 마르쿠스는 악수를 건넸어요. 그래서 뭘 분석하고 싶다는 건가? 라일라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죽판을 꺼냈어요. 마르쿠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대단한데. 술록 가죽이군. 탄소 연대 측정을 해봐야겠어. 그리고 하나 더요.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 노래도 분석하고 싶어요. 마르쿠스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죽판은 실험실로 보내졌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이틀이 걸린다고 했어요. 저는 라일라와 함께 숙소로 향했습니다. 대학 근처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짐을 풀고 저는 곧바로 다시 대학으로 나왔습니다. 밤 10시였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음악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컴퓨터를 켰어요. 라일라의 요이크 파일을 옮겼습니다. 음악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파형이 화면에 나타났죠. 주파수 분석, 음계 추출, 리듬 패턴 측정.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오음계 구조, 특정 음 간격, 반복되는 선율 패턴. 이제 비교가 필요했어요. 저는 세계 민속음악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한국 전통 민요. 수백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아리랑, 도라지, 강강술래. 하나씩 열어봤어요. 파형을 불러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을 재생했을 때 숨이 멎었습니다. 음계가 겹쳤어요. 완벽하게는 아니었지만 구조가 일치했습니다. 오음계의 배치, 음 사이의 간격, 선율이 오르고 내리는 패턴. 저는 손을 떨며 두 파일을 동시에 재생했어요. 요이크와 아리랑이 기묘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는 정밀 분석을 실행했습니다. 알고리즘이 두 곡의 음악적 요소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박자, 템포, 선율 곡선, 음 지속 시간, 음 높이 변화. 모든 변수가 계산됐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떴어요. 음악적 유사도 93%. 손에 쥔 마우스가 떨렸습니다. 93%. 이건 우연일 수 없었어요. 7,400km 떨어진 두 곳에서 불리는 노래가 93% 일치한다는 건 같은 뿌리를 가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언어, 지도, 그리고 이제 음악까지.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새벽 2시, 저는 라일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라일라, 당신의 노래가 한국의 아리랑과 93% 일치해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숫자는 명확했어요. 저는 다시 두 곡을 재생했습니다. 요이크의 선율과 아리랑의 선율이 겹쳐지며 흘러나왔어요. 마치 1000년 전 누군가가 한 곡을 불렀고 그 노래가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 각자의 하늘에서 살아남은 것 같았습니다. 1000년 전 노래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하늘에서도 불리고 있었어요.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밝아지고 있었어요. 이틀 후
마르쿠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드워드, 결과 나왔네. 연구실로 올 수 있나? 저는 곧바로 달려갔어요. 마르쿠스는 실험실 문을 열어줬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가죽판 탄소 연대 측정 결과야. 마르쿠스가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1180년에서 1240년 사이로 추정돼. 대략 서기 780년에서 840년 사이에 만들어진 거지. 100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어요. 술록 가죽의 콜라겐 분석, 표면 안료 성분, 색인 흔적의 풍화 정도. 모든 데이터가 일관되게 구세기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도 봐. 마르쿠스가 현미경 사진을 꺼냈습니다. 표면의 미세 흔적들 말이야. 자네가 말한 한글 형태 맞아. 금속 도구로 새긴 거야. 정교하게, 의도적으로. 제 손이 떨렸어요. 언어가 일치했습니다. 음악이 겹쳤어요. 지도가 한반도를 가리켰죠. 그리고 이제 시간까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유전 인류학 한반도 북방 이동. 수십 개의 논문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동아시아 하플로그룹 분포와 이동 경로 연구 마이너스 정은재. 서울대학교 유전 인류학 연구소. 저는 곧바로 이메일을 썼습니다. 제 연구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크레인 교수님, 흥미로운 연구네요. 제가 핀란드에 갈 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 헬싱키에서 만날까요? 마이너스 정은재. 일주일 후, 저는 헬싱키 공항에서 정은재를 만났습니다. 38살 검은테 안경을 쓴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야말로요.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학 연구실로 향했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엘사 할머니의 음성 파일, 가죽판 사진, 요이크와 아리랑의 비교 데이터, 탄소 연대 측정 보고서. 정은재는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1시간 동안 말없이 데이터를 살폈죠. 놀랍네요. 정은재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언어학적 증거도, 음악적 증거도, 고고학적 증거도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은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전자 분석이 필요하겠군요. 사미족의 DNA 샘플을 확보할 수 있나요? 저는 라일라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라일라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엘사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께 여쭤볼게요. 닷새 후 라일라가 우츠요키에서 돌아왔습니다. 작은 냉장 보관함을 들고 있었어요. 32분이 동의하셨어요. 모두 자발적으로요. 정은재는 샘플들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이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기다림은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실과 숙소를 오가며 이전 데이터들을 계속 검토했어요. 밤마다 요이크를 들었습니다. 라일라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돌아갈 곳을 잊지 말라. 일주일 후 정은재가 연락했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지금 만날 수 있나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정은재는 실험실에서 보고서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샘플 32개를 분석했습니다. 하플로그룹 분포는 이래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N1C1이 13명. 41%예요. 이건 우라러족의 전형적 분포죠. 예상 범위 아닙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그런데 오투비가 10명 나왔어요. 31%입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오투비는 한반도와 만주, 일본에서 주로 발견되는 하플로그룹이에요. 사미족에서 이렇게 높은 비율로 나온 건 처음입니다. 정은재는 다른 그래프를 띄웠어요. 혈액형 분포도 분석했어요. A형 38%, B형 27%, O형 31%, AB형 4%. 한국 평균 분포와 비교하면 오차가 0.05예요. 거의 일치합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통계적으로 우연일 확률은 0.003% 미만이에요. 정은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수님,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삼이족 일부는 한반도에서 온 게 맞아요. 제 입에서 한 문장이 터져 나왔습니다. 언어, 문화 유전. 세 축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정은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어는 사라져도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졌죠. 17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언어는 땅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사람이 이동하면 언어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1000년 전 누군가는 한반도에서 북극까지 걸어갔던 거예요. 발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재, 마르쿠스, 라일라, 그리고 저. 넷이 모여 논문 초안을 작성했어요. 언어학적 증거, 음악적 분석, 고고학적 연대 측정, 유전학적 데이터.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웠어요. 커피를 마시고 데이터를 검토하고 문장을 다듬었죠. 논문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북극권 사미어와 한반도 언어의 의문, 유전 교차 분석. 이걸 어디에 발표할 건가요? 라일라가 물었습니다. 유럽 언어연합 학회요. 저는 대답했어요. 다음 달 코펜하겐에서 열려요.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모이는 자리죠.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답변이 왔어요. 심사 통과. 구두 발표 승인. 저는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세르게이 미하일로프. 러시아 국립언어연구소장이었습니다. 크레인 교수. 귀하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심각한 방법론적 오류가 있어 보이는군요. 사미 문화는 우랄 슬라브 계통의 유산입니다. 한반도와의 연결은 과도한 해석이며 정치적 의도가 의심됩니다. 발표를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정은재에게 이메일을 전달했습니다. 정은재는 짧게 답했어요. 무시하세요.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이틀 후 또 다른 이메일이 왔습니다. 유럽 언어연합 심사위원회였어요. 크레인 교수님의 논문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발표 일정을 보류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심사위원장에게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데이터는 검증됐습니다. 크레인 교수. 위원장의 목소리는 냉담했어요. 여러 연구소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라시아 민족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에요. 하지만 이건 과학입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치가 아니라 데이터예요. 데이터 해석은 언제나 맥락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추가 심사가 끝날 때까지 발표는 불가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17년간 학자로 살아오며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데이터가 명확한데 발표를 막다니. 일주일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헬싱키 대학 서버에 접속하려는데 로그인이 안 됐어요. 비밀번호를 재입력했습니다. 오류 메시지만 떴죠. 저는 마르쿠스에게 전화했습니다. 마르쿠스, 서버 접속이 안 돼요. 나도 마찬가지야. 마르쿠스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방금 대학 본부에서 연락 왔어. 우리 연구 계정이 동결됐대. 자료 검증 명목으로. 뭐라고요? 유럽 언어연합에서 공식 요청했대. 데이터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저는 곧바로 연구실로 달려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로그인 시도. 실패. 다시 시도. 실패. 백업 계정으로 접속 시도. 차단. 모든 자료가 서버에 있었습니다. 음성 파일, 가죽판 고해상도 이미지, 유전자 분석 원본 데이터. 접근할 수 없었어요. 정은재에게 연락했습니다. 교수님도 차단됐나요? 네. 정은재의 목소리는 침통했어요. 서울대 서버도 마찬가지예요. 협력 연구자료 공유가 중단됐습니다.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연구비도 동결됐어요. 추가 실험은 불가능했죠. 발표도 막혔습니다. 이제 자료 접근마저 차단됐어요. 그날 밤 라일라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교수님, 우츠요키에서 연락 왔어요. 엘사 할머니께서 가죽판을 돌려달라고 하세요. 왜요?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한대요.
우리 연구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생겼다고. 할머니께서 부담스러워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돌려드려야죠. 라일라는 가죽판을 가져갔어요. 떠나기 전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교수님. 혼자 남았습니다. 연구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만 희미하게 빛났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세르게이 미하일로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과학을 두려워하는군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나는 혼란을 두려워합니다. 크레인 교수.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언어를 연구하며 평생을 살았어요. 말이 가진 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침묵이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언어보다 두려운 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침묵이군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노트북에는 아직 백업 파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정은재도 자기 컴퓨터에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죠. 그리고 라일라는 요이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는 막을 수 있어도 진실은 막을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구는 멈춰 있었어요. 학회 발표는 무기한 보류됐고 서버 접근은 여전히 차단됐죠. 저는 헬싱키 숙소에서 혼자 남은 자료들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라일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발견했어요. 무엇을요? 할머니 댁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찾았어요. 증조 할아버지 것이었대요. 그 안에